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 합병한 1910년 이래 조선 총독부를 통해 통치하게 되자 우리 민족은 항일 독립투쟁을 각지에서 벌이게 된다. 3.1 독립운동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1919년 김인년 3월 1일에 천도교, 기독교, 불교의 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일어난 거적적인 독립운동이다. 일제가 강제 합방을 한 이후 종교단체와 교육단체만을 남기고 모든 정치단체, 사회단체를 없애버렸다. 그래서 3.1운동의 주체가 종교단체가 된 것이다. 그날을 위해 우리의 선조들은 1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3.1운동의 역사적 의의는 한 서너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며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는 우리 독립선언문 첫 대목에서 보듯이 첫째 정신은 자주독립 정신이고, 두 번째는 자유민주정신, 세 번째는 인류 공용의 정신, 특히 평화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민족의 비전을 심어줬다고 하는 그런 좀 위력의 시대가 가고 이제 도의의 시대가 됐다고 하는 그런 새로운 비전을 심어줬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밖에도 3.1 정신에 빼놓을 수 없는 정신이 바로 혁명 정신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3.1운동을 운동이라고 불러왔는데, 우리가 100주년을 맞으면서 3.1운동보다는 3.1 혁명으로 부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누천년 내려오던 봉건 왕조를 이제 3.1운동이 계기가 돼서 비록 해외의 임시정부였지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그리고 그 앞 시대는 대한제국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즉 왕조의 시대를 마감시키고 이제 민국의 시대, 주권 재민의 민국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점에서 이거는 혁명적이다라고 봐도 좋을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국의 시대를 마감하고 민국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는 그 점은 중국의 1911년에 신의 혁명이라고 말하듯이 중국도 그 고려로부터 내려오던 왕조 국가를 1911년에 중화민국으로 바꿈으로 인해서 그 해를 신의 혁명이라고 그러듯이 우리도 3.1운동을 이젠 100년을 맞으면서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이 탄생됐다고 하는 점에서 혁명 정신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 천도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동학의 후신입니다. 동학이 천도교가 된 거죠. 사실은 동학은 그 19세기에 시대적 어려움을 딛고 어떤 그러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그러한 가르침이었는데, 그것을 이어서 천도교가 일어난 거죠. 천도교는 1905년에 동학이라는 이름을 천도교로 바꾼 거죠. 사실 1905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열강으로부터 우리나라가 아주 구체적인 그런 위협을 받고 있던 그와 같은 시대입니다. 나아가서 당시 우리는 엄밀히 얘기해서 주권과 외교권이 뺏겨 있던 상황이 1905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의 천도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열강 속에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설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모색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이룩되지 못하고 1910년에 경술 국치를 통해서 우리가 일제로부터 강제 합병이 됩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일제가 1910년 강제 합병을 한 이후에 종교단체와 교육단체만 남겨놓고 정치단체, 사회단체를 전부 없애버렸어요. 천도교는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광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의 교주인 의암 손병희 선생님께서는 우이동에다가 봉황각이라는, 지금은 우이동은 서울 시내지만 그때는 경기도 양주의 아주 시골이에요. 그 산속에다가 봉황각을 짓고 거기에
500명 가까운 천도교 지도자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서의 훈련을, 종교적 수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한 것이 그 10년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오시다가 1918년, 1919년에 이르러서 구체적인 그러한 3.1 독립운동으로 그분들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천도교에서는 이것이 천도교만이 하게 된다면은 거적적인 그러한 그 독립운동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당시에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는 다른 정당과의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이승훈 선생을 통해서 기독교 감리교와 장로교를 같이 연합을 했고, 또 만해 한영은 백영성 스님을 통해서 불교와 연합을 해서 거적적으로 그 3개 정단이 연합을 해서 거적적인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오늘같이 모바일도 없고 전화도 자유롭지 않은 때입니다. 근데 전국으로 이러한 그 운동이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천도교의 전국 교구와 기독교의 전국 교회 조직, 그 다음 불교의 어떤 그 승가학교라든가 이런 교육기관을 통해서 독립선언문을 전부 배포할 수 있었어요. 독립선언문은 잘 알다시피 당시 천도교에서 운영하던 보성사에서 비밀리에 인쇄를 했어요. 그 인쇄한 걸 가지고 천도교 분들, 기독교 분들, 불교 분들 여러분들이 전국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전국이 같이 일어날 수 있는 연대를 이룰 수 있었던 거죠. 바로 이렇듯이 그 천도교와 기독교와 불교가 연합을 하는 각 종단이 한 가지 목적을 연합한 예는 우리 인류 사상에 없었던 일이에요. 유일무이한 일입니다. 왜? 종교는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만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연합하기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는 같이 연합을 했다는 위대한 그러한 정신이 그에는 작용을 했던 거예요. 우리 불교 쪽도 많은 스님들과 사찰과 또 사찰 속에 있는 뭐 주지 스님과 같은 스님들도 계시지만 신도회, 청년회, 여성회 이런 그 단체를 중심으로 독립 만세 또 독립 쟁취 그런 그 일반적인 계몽운동과 함께 군사훈련 또 군사 움직임 그리고 자금을 모으거나 여러 가지 금부치 같은 걸 모아서 곳곳에 또는 그 독립군에게 군자금으로 주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제시대의 분위기는 한시를 많이 쓰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석전 박한영 스님 등. 석전 박한영 스님 같은 경우는 임시정부가 상해에 있었는데 그 전에 국내 한성 임시정부를 세울 때 23명의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령 임시정부가 생기고 그 둘이 통합을 하면서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세워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임시정부가 된 것이죠. 이분의 한시가 굉장히 많고 이분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뭐 서정주 씨라든가 최남선 씨라든가 또 우리 스님들 굉장히 많은데 그분의 시 중에 깨진 벼루의 명, 새길 명자 써서 이게 있는데 많은 분들이 육담 최남선의 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뭐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다 부서지는 때 혼자 성키 바랄 소냐 금이야 갔을 망정 벼루는 벼루로다. 물은 듯 단단한 속은 알리 알까 하노라. 변한 것에 대한 그런 설명이다. 이제 최남선의 시라고 본다면, 그런데 석전 스님의 시라고 본다면 정말 강한 것은 이겨야 끝까지 버텨야 강한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 같은 경우는 님의 침묵이라든가 오서요. 그 민족 독립과 관련해서는
조금 오해스럽지만 진짜 독립을 바라는 그런 시가 예를 들면 이제 복종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 하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진짜로 우리 민족의 나라인 조선, 또 요즘은 한국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그대로 담은 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우리 스님과 불자들이 사찰을 중심으로 또 신도회와 부녀회, 청년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에 가열차게 힘을 썼음은 알 수 있습니다. 일제는 민족 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헌병 경찰제를 실시하여 항일 독립운동 투사들을 고문, 투옥, 학살하였다. 入室7-1番 무엇이 중요하다고? 만세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무슨 계획에서 이런 건 아니지? 저기요, 만세 1주년인데 빨래나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대한독립! 최후의 1인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떳떳하게 외쳐라.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3.1) 독립운동은 세계 여러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중 로스앤젤레스 타임지는 1919년 4월 6일 논설에서 기미독립 선언서를 생명의 존귀함을 찾을 수 있는 명문이라고 높이 평가하고 특히 미국의 독립선언서보다도 한층 높고 거룩하다고 평가했으며 나아가 모세의 10계명에 필적할 수 있는 인류를 어려움에서 진정 구할 수 있는 선언서라고 피력하고 있다. 한편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폭동이 일어났다고 보도했다. 3.1운동이 한국 현대문학에 미친 영향은 실로 다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1운동을 전후로 해서 순문예 동인지라고 할 만한 그런 잡지들이 한국 문단에 대거 출연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이제 창조가 가장 이제 선편에 서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이 창조를 주재한 사람은 김동인이죠. 김동인과 주요한, 그리고 나중에는 그 무정을 썼던 이광수도 합류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전영택이 그 동인이 됩니다. 소설과 시가 함께 이루어진 그런 순문예 동인지로서 원래는 월간지를 추구했습니다만 이제 아주 띄엄띄엄 나오면서 9호까지 그래도 우리나라 최초의 순문예 동인지라고 하면서 상당히 생명력이 끈질긴 그런 힘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잡지명 창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석이 충분치 않았습니다만 제가 살펴보기에 그때 당시에 니체나 베르그송의 사상들이 한국 지식인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했었고요. 김동인도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반드시 읽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일본어로 이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독일어, 일어 대조본이 나왔는데 그 대조본에 다스 셔펜이라고 하는 독일어가 창조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동인은 첫 창조 창간호에서 약한 자의 슬픔을 쓰고 또 그 이후에는 마음이 옅은 자여를 쓰고 그리고 또 창조에 관한 여러 가지 비평들을 썼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니체의 창조, 다스 셔펜의 사상으로부터 교감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근대문학의 첫 순문예 동인지라고 하지만 그래서 근대화를 예찬하거나 아니면 그런 현대성을 추구하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현대성에 대한 비판적 성찰로서 그 니체의 현대성 비판의 명제를 자기 것으로 수용하고 또 거기에 자기의 어떤 관념을 더해서 창조라고 하는 순문예 동인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 어떤 3.1운동이 가져다준 그 지식인들의 어떤 식민지 지배체제에 대한 저항, 또 변혁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응집시킨 잡지였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3.1운동 이후에는 오사카에서 혼자 그 노동자 일동, 조선 노동자 일동 대표라고 자기를 지칭했던 염상섭이 그 3.1운동의 와중에서 그랬던 것이죠. 염상섭이 참여하고 또 황석우나 오상순 등이 그 참여했던 그런 페어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고, 또 그 뒤를 이어서는 이상화나 또 박영희나 또 소설가이기도 한 나도양이 참여했던, 홍사용 같은 시인이 참여한 백조지 같은 시 전문의 잡지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그 페어나 또 백조는 창조하고는 조금 다르게 3.1운동의 좌절로 인한 지식인들의 어떤 퇴폐주의적, 감상적, 낭만주의의 경향을 짙게 보였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시라고 하는 것이 본래 서정시가 본령이니만큼 비록 감상적이고 또 퇴폐적인 어떤 경향을 보였다 할지라도 그 자체의 예술성은 아주 충만했던 이제 그런 시 동인지들이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라든지 박영희의 월광으로 짠 병실 같은 것이 이제 대표적인 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조의 후신이 나중에 영대라고 하는 그 문예 동인지가 나와서 여기에 이제 김동인, 창조를 주재했던 김동인과 그리고 예술 지상주의자였던 임노월, 김명순 같은 문인들이 참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대는 창조에 이어서 예술 지상주의적 인 경향을 보인 우리 문단에서 흔치 않은 그런 문학 경향의 잡지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3.1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지만 1920년대 문학과 1910년대의 문학이 구별되는 경계선 혹은 분수령이 됐습니다. 최남선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계몽주의 시가 1920년대 시에서는 내면서정의 시로 바뀌게 되었죠. 창조의 주요한 폐허의 김옥과 황석우와 오상순, 그리고 백조의 홍사영, 노자영, 박종화, 이상화, 박영희, 이런 시인들이 새로 등장하면서 그 1920년대 문학은 이제 시에 있어서 본격화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허는 퇴폐적 상징주의, 그리고 백조는 감상적 낭만주의라고 하지만 번박하게 말해서 같은 계열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암담한 사회적 분위기를 이들은 시에 반영하면서 동시에 당시로서는 새로운 상징주의나 낭만주의 시를 실천하고 또 새로운 시적 분위기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조화나 균제나 통일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고전적인 엄격성에 반발해서 등장하는 낭만주의적인 세계는 아니었지만, 그러나 당시로서는 낭만주의를 실험한 것도 새로운 것이었기 때문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이 시기에 항일 저항운동에 관여하는 항일 저항 정신의 시와 그리고 퇴폐적인 낭만 혹은 감상적인 낭만주의 시가 어떻게 한 시인에게서 양립할 수 있느냐,
하는 논쟁 혹은 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령 이상화 같은 시인을 보면 독립운동에 관여했던 3.1 그 학생운동에 관여했던 명백한 항일 저항 정신의 소유자면서 나의 침실로와 같은 그러한 관능적인 낭만주의 시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말하자면 항일 저항 시인이라는 것하고 감상적 낭만주의 시인이라는 것이 대립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그 잣대로 바라볼 수는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시기의 그 시들은 대체로 애수와 비애 그리고 방랑의 정신 그리고 신비의 느낌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면서 밀실이니 동굴이니 병실이니 하는 폐쇄된 공간 그리고 사해에 찬 눈물의 왕 흑방비곡 말세의 희탄 이러한 그 비애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계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 1920년대에 중요한 그 시인들로는 일제에 의해서 판매 금지가 당하기도 했던 시집 조선의 마음을 발견한 변영로 또 감각적인 청신한 새로운 스타일의 시를 선보였던 이장희 그리고 최초의 서사 시집 국경의 밤을 발간한 김동환 이런 시인들이 1920년대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시인들입니다. 그러나 1920년대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시인의 대표를 꼽으라고 하면 역시 김소월과 한용운입니다. 김소월 시에 나타난 그 민요적인 율조와 한의 정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서민적인 서정을 대변했습니다. 또 한용운 시의 형이상학적인 정신성과 또 저항적인 혁명 의지는 1920년대 시의 기념비적인 그 작품이었습니다. 이후 1925년에 카프가 결성되면서 프롤레타리아 문학이 본격화되고 여기 맞서서 국민문학파나 민요시 운동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1930년대에 본격적인 시문학파나 모더니즘 운동이 일어나면서 한국 문학의 특히 시문학에 있어서 넓이가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지고 다양해지고 본격화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1 독립운동 이후 일본 군경의 탄압이 극히 가혹해졌으나 우리의 독립투사들은 국내외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계속 전개하였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3.1) 독립운동 100주년을 맞아 기미독립 선언서에 담긴 우리 민족의 오랜 정신인 조화와 상생, 균형의 정신을
오늘의 소중한 정신으로 삼아 우리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삼일운동 100주년이 내세웠던 우리가 가져야 할 기본 정신이 뭔가. 부동을 인정한 바탕에서 서로 화합시다. 화는 평화의 화자일 거고요. 화해의 화자일 거고요. 그래서 말하자면 다양성 속에서의 하나, 화이부동. 이것이 3.1운동에서 보여준 그 참여 종교들의 모습이었는데요. 이 모습이 지금 1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사회에 근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문학하시는 분들 화이부동의 시를 많이 쓰셔서 우리 전체 다양화된 사회에 좀 감동으로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정유원입니다. 의암 손병희 선생님의 지인 외증손입니다. 저는 선대에 훌륭하신 일을 하신 그런 선대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고 정말 창피스러울 정도로 이 시대를 갖다가 남부끄럽게 살아온 사람 중에 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대에 과연 이 3.1 독립운동에 대해서 제가 상세히 말씀 안 드려도 3.1운동에 일어난 동기나 또 그 정신이나 그런 부분은 국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이 100주년의 즈음에서 매주년 제가 이제 그 행사를 갖다가 참여를 했는데요. 그런 국가적인 차원의 행사에서 보면은 늘 일회성이고 어떤 국민들의 동참의 부분이 항상 늘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제가 60년대 초만 해도 학교에서 3.1절 되면은 만세 부르고 또 교과서에 다 실려 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해부턴가 교과서에서 이런 부분에서 좀 소홀해지고 그런 면이 늘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0주년의 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들의 정말로 교육 문제라고 생각해요. 늘 교육 하지만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나 지금 가르치고 있는 역사 선생님이나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교과서에 보면은 이 3.1운동이나 역사에 대해서 너무 참 뭐라고 할까요? 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 한 5, 6년 전만 해도 광복회에서는 전국에 있는 선생님들 약 한 3, 40명씩 매년 그 사적지 탐방이라고 해서 임정의 그 상해에서 충칭까지 그런 부분이라든지 또 연해주 쪽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적지 탐방을 해서 교사들한테 좀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해부턴가 이제 그것도 좀 단절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3.1운동에 대해서 좀 더 진솔되고 확실히 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저희 유족회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친일의 그런 잔혹사라든지 그런 사진전도 좀 보여주고 하루에 1시간씩 할애해서 학교마다 다니면서 강의는 한 5분에서 10분만 3.1운동 정신이 무엇인가 이것만 일깨워주면은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좀 마지막 제 삶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봐야겠다는데 많은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꿈은 있는데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야 264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어디 타구는 소리 들렸으랴.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기다릴 때에도 차마 이곳을 범하던 못하였으리라. 끊임없는 광음을 부지런한 계절이 피어선 지고 큰 강물이 비로소 길을 열었다. 지금 눈 내리고 매화 향기 홀로 아득하니 내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려라. 다시 청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그날이 오면 심훈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소순칠 그날이 이 목숨이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할 양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어져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옴에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그날이 와서 그날이 와서 육조 앞 넓은 길을 울며 뛰며 뒹굴어도 그래도 넘치는 기쁨에 가슴이 미어질 듯 하거든. 드는 칼로 이 몸의 가죽이라도 벗겨서 커다란 북을 만들어 들쳐매고는 여러분의 행렬에 앞장을 서오리다. 우렁찬 그 소리를 한 번이라도 듣기만 하면 그 자리에 거꾸러져도 눈을 감겠소이다.